네, 반갑습니다. 저는 변호사긴 한데 사실 변호사 활동을 안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법률가로서의 그걸 가지고 이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뭐 앞에서 발제자분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뭐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상한 설명회 같은 걸 하고 돌아다니면서 마치 이 판결에 굉장히 큰 하자라도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판결문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판결문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판결을 했을 줄이야. 그러니까 대충 얼렁뚱땅해서 추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증거가 한두 개 가지고 추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판결이. 우리 변호사님 이상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한 번 더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사실은 지금 현 정권에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민주당에서 대표 시절뿐만 아니라 특히 대표를 하면서도 이렇게 부산이라든가 지방을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을 했습니다. 꼭 둘이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수행이라는 건 뭐냐? 같이 차를 타고 비행기를 같이 타고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온갖 얘기를 다 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과연 몰랐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 중에서 감찰 발안에 있을 때 이 이제 수사 진행되는 상황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것에 대해서 특히 그 USB가 압수됐잖아요. 그래서 USB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말하자면 조회해 달라고 한 거죠. 알아봐 달라고. 그죠? 그렇게 폭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아볼 권한이 없죠. 특감반은. 그러니까 불법 조회인데요. 사실상 뭐 불법 조회다 이런 거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 그런데 청와대가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왜 궁금했을까? 그죠? 궁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다면. 그죠? 그냥 만약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그 USB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김경수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USB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수상쩍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관계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재발이 저린 듯한 그런 게 있고 민주당이 이렇게 과잉 반응을 일으키면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것도 그들의 불안감을 반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끝난다. 이런 불안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어쨌든 간에 뚜렷하게 뭐 임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무슨 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쉽지는 않겠죠. 지금의 정치 지형상. 그러나 어떤 정황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상 문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심증이 강화되면 엄청난 속도로 저는 이 정권의 정당성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 굉장히 열받지만 한편은 그래 니네들이 불안하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또 불안하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뭐냐 이 판결에서 제가 볼 때 뭐 김경수 씨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고 경공모 김동원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보통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조직적이었고 산채가 있었고 그다음에 댓글 조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공모를 했다. 그 어떻게 보면 교사를 한 셈이죠, 그죠? 공동정범 내지는 교사범인데 이것 정도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경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어떤 변명의 초점은 나는 그냥 댓글 화력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했지 그 킹크랩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고 한 거는 가벌성이 굉장히 약하다. 어떻게 보면 홍보를 좀 세게 해달라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냐. 그리고 걔네들이 좀 오버했다. 내가 시킨 것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으면 뭐 그럴듯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킹크랩에 대해서 얼마나 공모관계가 있었고 인식이 있었느냐가 저는 굉장히 핵심이다. 왜냐하면 그냥 댓글을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활약도 뭐 해주고 막 응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뭐 옛날에도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있을 거고요. 그 김경수 얼마나 자세히 알았겠냐 이런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킹크랩이라는 거는 기계를 써가지고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 인과관계 조작과 관련된 여론 조작의 인과관계 명백한 거고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의성이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그냥 선의의 지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악의적이고 아주 악질적인 거다라는 이미지가 딱 있기 때문에 이 킹크랩을 같이 알았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김경수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실관계를 좀 잘 아셔야 된다. 그리고 혹시 다른 데서 말씀하시더라도 이것을 좀 12페이지 하단부터 13페이지까지를 좀 잘 보시면 김경수가 킹크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아까 이상철 변호사님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좀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자 진술이 몇 개나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동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누구 3명의 진술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술을 일관되게 말하는 사람이 4명 있다. 그럼 맞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게요, 우리가 아무리 입을 맞춰서 얘기한다고 그래도요, 이 진술을 하다 보면, 김경수가 봤다. 근데 수사라면 그렇잖아요. 봤는데, 어디서 어떻게 봤고, 언제 어떻게 했고, 언제 들락날락 했고,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계속 캐묻습니다. 그런데 이 캐물어 들어가는 이 상세한 과정을 이 4사람이 비교적 일관되게 다 일치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사실은 증거로서.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재판부가 워낙 이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사실까지도 다 분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가 11월 9일 날 거기를 방문을 하는데 방문하기 전에 보니까 킹크랩 연습을 간헐적으로 하더라. 우리가 보통 이제 누구한테 뭘 시연을 보여주면 그분은 오시기 전에 한번 테스팅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딱 오시면 보고서 같이 하면서 그리고 그 보고서를 그분이 오시기 전에 막 수정하잖아요. 그죠? 막 수정하고 오면 이제 완성된 보고서를 주면서 시연을 갖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집중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또 보고서 쓰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또 한 얼마 좀 지나고 나서 지난번에 그 시연한 게 완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서로 항상 진행되잖아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뭔가를 보고할 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당시 이제 로그 기록, 접속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때 정보 보고를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것, 그 다음에 김경수한테 보고한 거,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기가 막히게 딱 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딱 정확하게 김경수가 거기 도착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연 연습을 몇 번 하고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안정화가 이제 좀 되죠. 그래서 도착하기 직전까지 이제 완성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도착을 딱 했을 때 그 관련해 가지고 킹크랩 극비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출력하죠. 그걸 인쇄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기 직전에 인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왔으니까 보고하려고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왔을 때 또 시연한 게 나오고 이게 돌린 게 나오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때 돌릴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원이가 김경수가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 뭐 실무자들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니네 내가 이거 시연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니네는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기 있던 실무자들이 진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안 봤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건 저는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외에 관련자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간접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들도 다 있다. 팩트가 다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그래서 대충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김동원이 말하자면 드루킹이 이거를 갖다가 내가 보여줬다라고 우기는 수준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판결문 딱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저 사람들이 국민 설명회 하고 돌아다니는데 거기다가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설명회에 예를 들면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튼간에 제가 보면 뭐 더 이상 팩트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판결문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8만 건이라고 합니다. 8만 건이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댓글이 한 8천 건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배이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8만 건이고요. 댓글은 142만 건. 기사가 이제 8만 건. 기사가 8만 건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것보다 훨씬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는 이제 체제에 대한 이제 옹호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버한 것을 그렇게 판단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런 어떤 체제라든가 뭐 이런 어떤 공적 목적 자체도 없었다. 처음부터 사사로운 이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산채가 있었다는데 그 산채가 이거 하나였을까? 네, 여기가 이제 센터라고 하면 지방에 지구는 없었을까? 뭐 하다 보니까 이것만 이제 선관위에 걸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기 추미애 대표가 이제 잘 모르고 복구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아마 실행 조직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저는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선관위와 고양지청이 이 고발을 받고 나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고발이 된 거죠. 그런데 선관위에서 대선을 앞두고 어떤 사안을 고발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것을 고발을 하고 그런데 고양지청에서 미적미적거리다가 대선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지청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을까? 고양지청은 왜 수사를 미적미적거렸을까? 네,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걸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그냥 수사 의뢰가 아니라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리고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락에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렸어.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어떤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고양지청에 아마 검사들 중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았거나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을 주장을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이라는 곳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 민주당에 있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싸운 게 뭐냐면 이 친노 세력들하고 많이 싸운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선거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날부터 이 온라인과 여론조사의 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세력들 중에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뭐 이상한 듣보잡 그런 회사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운동권 하다가 이렇게 건달처럼 지내다가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정치 주변에서 정치 컨설팅이라든가 뭐 무슨 이상한 명목으로 그렇게 돈을 벌면서 일종의 정치 이 주변의 선거 때 한탕 해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친노 세력과 굉장히 가깝고요. 그래서 항상 그 친노 세력이 아닌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이 경선을 할 때마다 부당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자꾸 탈락한다든가 여론조사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의심해가지고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당은 다르지만 우리 통진당의 부정경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통진당의 부정경선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경선을 할 때 이렇게 그 전화번호를 조작한다든가 몇 개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그 과잉 대표되게 이렇게 되는 그런 경선 때 이제 그런 부정들을 했던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이런 어떤 온라인이나 여론을 통해서 이 정당한 여론이 조작되고 과잉 대표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치 준법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내부에 사실은 이렇게 개파 투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나중에 이제 갈라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면서 우리가 선거제도,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나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론이나 선거에서의 의사, 그러니까 댓글이라는 게 여론 중에 일부잖아요. 그러면 그 여론의 내용이 과잉 대표되거나 과소대표되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여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선거라는 것은 합리적인 국민들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것인데, 그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왜곡이 막 일어나고 결국 일종의 기만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에서 아주 사법부에 대한 공격, 거꾸로 지금 이렇게 판결을 갖다가 치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뭉뚱그려서 판사를 인신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 위헌정당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집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집권 여당은 누구보다도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탄핵할 때 맨 앞에 나오는 게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답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집권 여당이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마구 침해하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서 선거의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자행한 점에 대해서 본인의 그 개입력을 떠나가지고 우선 뭐냐면 대통령이 여당 탈당
수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저는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주당이 위헌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가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인도 인정한다면 최소한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작태를 계속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조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냥 이 재판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재판에 대한 민주당의 행태가 계속해서 위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변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여당을 나무라든지 자기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도대체 이 사람들 사고의 이 회로가 되게 궁금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실 김경수가 이렇게 명백하게 선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이게 대선에 대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 대선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죠. 단지 이것이 뭐 공소시효나 이런 문제 때문에 대선이 명확하게 이제 제명이나 먼저 그 제명이라든가 제목에 나와 있지 않은 뿐이지 내용 안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요 이 전 국민적인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만발을 일삼으면 이건 거의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운동권들 이렇게 하는 그 사고방식이 뭐냐?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절대주의적 사고와 전체주의적 사고에 완전히 매몰돼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좌파도 아니에요. 저는 좌파라고 잘 안 합니다. 그냥 시대착오적 운동권 좌파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얘기를 하고 계급혁명론에 빠져있는 시대착오적 좌파라고 하는데 유럽의 삼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인간들이 왜 이러냐? 자기들이 옛날에요. 20대, 30대 이렇게 한참 정서가 형성되고 인격이 형성될 때 죄송한 얘기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그때 공부를 갖다가 이상한 공부만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급혁명론에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이제 그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는 젊은 시절의 한때였겠지 이렇게 다들 착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권력을 잡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항상 옳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의다. 그래서 곧 내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고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나는 정당하다. 그래서 나를 우리를 뭐라고 심판하는 그 법원이 잘못된 것이다.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정신세계를 우리는 이해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 문제가 있는 집단인데 우리 굉장히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측은합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까지 됐지? 뭐 이런 건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니네 좀 사라져줘야겠다. 왜냐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국가에. 그래서 이 운동권을 퇴출시키기 위한 선거를 내년에